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뉴스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뉴스들 짚어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한테 뉴스를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주 보내버리시려고. 네, 보내드린 나가세요 이제. 수고했어요. 그냥 아유, 나가요 감사합니다. 나가. 이거 마치면 내가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아. 저기요. 세계에서 라디오를 가장 많이 듣는 나라가 어딜까요? 뭐 북한 이런 데 빼놓고 북한은 막 집에다가 스피커 달아놓고서 강제로 듣게 하고 이랬거든요. 이거 못 맞히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럼 나가야지. 알겠습니다. 어디예요? 핀란드요. 아 진짜요? 네. 핀란드가 라디오 청취율이 엄청나요. TV가 재미있는 게 없나?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유럽이 라디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유럽 전반이.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동시에 유튜브로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유럽은 조금 우리보다 뭐라 그래야 되나 신문물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우리보다 느려요. 일본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들이 출근했잖아요. 일본에. 왜 출근했는지 아세요? 도장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자결제로 이게 쫙쫙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아직 아날로그식으로 그거 많아요. 일본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역에서 기차표 살 때도 카드 이렇게 내밀면 현금으로 우리 현금밖에 안 받는 데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되는데 근데 이 AI를 좀 우리가 또 선진적으로 좀 선도해야 되는데. AI 네. 그 최근에 나온 그거 보셨어요? 뭐요? AI가 나중에 발전하면 대체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직군. 그 기사 보셨어요? 그거 옛날에 본 것 같은데요? 어제 나온 최근 기사인데 대체되지 않을 직군 중에 하나가 교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교수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고 저는 사실은 뭐냐면 의사들도 대체될 수 있다고 봐요. 의사도 대체가 안 된다던데. 근데 저는 다른 게 뭐냐면 지금 로봇 수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문답식으로 해가지고 증상을 얘기하면 AI가 쫙 찾을 수가 있죠. 그 처방까지 내릴 수도 있고 수술을 할 때는 AI가 로봇한테 얘기해서 수술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대체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정말요? 예, 이분들은 대체가 그 약사 하시는 분들 저는 대체가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큰 그 대형 병원 있잖아요. 네. 거기 가보면 다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요? 위에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제가 해봐요. 근데 교수는 100% 대체됩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늘상. 그렇군요.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이 대학도 많이 줄 거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월급 얘기해 볼까요? 이거. 아이고, 그래서 참 그런데, 근데 말이에요. 어제 저 이 얘기 듣고서 이게 깜짝 놀랐는데. 저도요. 아니, 그 애기가 그 초등학생 다니는 애기를 그렇게 그 칼로 찔러가지고. 이게, 근데 범인이 교사잖아요, 교사. 예? 참. 처음에 이제 딱 첫 뉴스가 이제 단신으로 딱 떴을 때 저는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뉴스만 나왔을 때 왜 조금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거 나쁜 짓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교사였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대전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8세 여아가 흉기에 찔린 채로 그것도 학교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숨졌습니다. 피의자는 학교 교사인데요. 어제 오후 5시 18분경에 피해 아이 가족으로부터 경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돌봄 교실이 끝난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실종 신고였고요. 출동한 경찰이 학교 내에 시청각실 창고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에는 이 아이를 발견한 게 A양이라고 부를게요. 이 피해자 A양의 친할머니였는데
친할머니가 시청각실 창고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깜한 장소에 어떤 성인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여기에서 성인 여성은 가해 교사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손녀의 가방과 물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에게 우리 애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교사가 없어요, 몰라요 라고 답했고 경찰과 가족들이 시청각실로 오는 사이에 이 교사가 창고 문을 잠갔고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둘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이 선생. 오늘 이 오후에 경찰 진술 내용이 전해졌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해당 교사가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에 진술하기를 20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휴직 중에는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복직을 했는데 복직한 지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이런 진술을 했고요. 이 흉기에 대해서도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했고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돌봄 교실 이후 하교하는 불특정 학생을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잔혹성이 강해서 경찰은 지금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뭐 약간 이상한 기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병가를 써왔고 사건 직전에도 원래는 6개월 질병휴직을 냈는데 한 20여일 만에 바로 복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복직하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난 5일에 학교 컴퓨터를 부수면서 망가뜨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인 6일에는 교실에서 불을 끄고 웅크리고 앉아있던 자신에게 한 동료 교사가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자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의 난동을 부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하느냐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 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전시 교육청에 전달을 했는데 제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은 겁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참 좀 그러는 게 이게 우울증이다. 우울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건 성립이 안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그렇죠. 거는 그 정신과 의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일종의 우리가 감기를 앓듯이 우리의 정신도 감기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고 사람을 그렇게 해하고 하는 거는 우울증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다른 병이에요. 우울증이 있는 교원들이 괜히 오해를 살까 봐 좀 우려되기도 아니 하더라고요. 교원뿐만이 아니고 우울증 환자들이 또 괜히 어떤 그렇죠. 맞아요.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러는데 이게 근데 문제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재휴직을 하기를 권고를 했는데 했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강제 못하나 그거? 그런데 이미 같은 병으로 휴직을 한 바가 있어서 대전시 교육청에서 같은 병력으로는 더 휴직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 신고 없이 이제 교감 차원에서 구두주의 주고 교감 옆자리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한 상황이었고요. 이 피해 아이 이름은 하늘인데 하늘이가 살해됐던 어제 오전에 교육지원청 소속에서 장학사를 파견해서 사전 조사를 진행을 했고 해당 교사를 분리 조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이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사가 가해 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사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는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의료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라는 공문서를 받아오면 바로 직무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막기가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교육청 측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이제 휴직하게 하기에는 정신질환 병력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다가 교육당국이 나서서 이런 것을 강제하면 인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인권 침해 물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측에서 이 사람이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휴직도 시키려고 네. 했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게 계속 같은 병력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휴직을 좀 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람 문제 이 사람 문제가요. 지금 사형제도의 부활 문제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초반에서 이 칼이라고 언급했는데 제가 이거 흉기로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형제도의 이 부활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실 워낙 흉악범죄가 일어나면 저런 사람들 저거 이 사형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 사회에 그만큼 큰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 얘기 좀 해봐야죠. 요새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구 집회는 경찰 추산 5만 2천 명이면 실제로 따지면 10만 명이 훨씬 넘을 수 있어요. 근데 광주 집회가 이번 주말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이번 토요일 15일이죠. 광주에서 이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대규모 집회가 각각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가 1시부터 6시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고 역시 이번에도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세이브 코리아 측에서는 동대구역 집회와 비슷한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측도 있겠죠. 광주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올 테면 오라라면서 지금 탄핵 반대 집회의 무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들 측에서도 오후 4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근데 강기정 광주시장 극우 집회는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측에서 광주 집회 장소로 5.18 민주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두 문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광주시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집회 불허 결정을 내렸는데 이 5.18 민주광장은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좀 사적지로 꼽힐 만큼 중요한 곳이기도 한데 광주시에서는 이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의 기본 조례 여기 보면 조성 목적에 위반되면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을 승인하지 않도록 광주시장이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지금 5.18 민주광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 5.18 민주광장에서 극우 집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글을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데 이어서 오늘도 역시 집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하고 설전도 벌인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고 광주 시민도 아니라는 말이냐. 나와 다른 의견을 배척하고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독재고 5.18 민주광장 정신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강 시장이 또 맞받았습니다. 나 의원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 되지 말고 헌법을 지키는 호헌 세력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의 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거든요. 근데 지금 봐가지고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압박고 모바 맞게 발음했습니까?
압박구 모바. 예, 맞습니다. 압박구 모바. 이 선수가 바이애슬론 금메달을 땄네요. 이제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압시죠 뭐. 압구정동도 있는데 그럼요. 뭐. 예.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우리나라 선수단 12번째 금메달이자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금메달이 탄생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출신의 귀화 선수인 예카테리나 압박구 모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바이애슬론 하면 좀 낯선 종목이잖아요. 크로스컨트리랑 사격을 결합한 굉장히 좀 와일드한 그런 종목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4위권에서 계속 달리면서 6km 지점, 그러니까 이게 스프린트 7.5km 경기였는데 6km 통과할 때도 이 2위를 계속 기록하다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멋진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피겨 스케이팅도 뭐 오늘부터 시작이죠. 네, 우리 대표팀 남녀 싱글 각 2명씩 출전을 하는데요. 지금 6시부터 남자 쇼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남자 차준환, 김현겸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이 차준환 선수는 지금 메달을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응원을 해볼 만하고요. 여자 피겨도 김채연, 김서영 선수가 출격을 대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피겨 선수들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외국의 귀화한 선수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내에서의 다문화 가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자란 이런 또 자녀들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어느 나라의 국적이든 우리나라 국적이 우리나라면 당연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